토비아스 쇼헌허 교수님 모십니다.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로서 이렇게 저명한 회의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 화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0. 어떻게 달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아이디어와 제안을 드림으로써 공급망과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하면 더 회복력을 갖추고 견조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팬데믹 이전의 시기.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이 공급망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지난 20년간 상당히 편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에서 공급망이 안정화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이 공급망 관리에서 관리라는 부분을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기업들의 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시적으로 큰 비극도 있고 또 큰 중단 사태가 공급망에 빚어지긴 했습니다. 지진, 일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태국 이러한 곳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태풍 사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공급망에도 큰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드물었고 또 빠르게 극복이 가능했으며, 아주 높은 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빨리 잊어버리고 이러한 사건들, 위기들로 인해서 겪었던 교훈을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갈수록 비용 측면에 너무나 많이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외에 어떤 리스크 관리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복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만약에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다른 공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공급망, 공급업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일본에서의 그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도 몇 년 후에 중복 공급망을 구축을 했다가 중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단일 공급원, 공급업체, 공급국가만 두고 모든 나의 공급망을 하나로 단일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단기간적인 관점을 갖고 가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후순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험상 잘 극복해왔다, 위기들을 잘 극복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가 나타나고 또 비극적인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소규모였고 빠르게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대비 못한 상태로 예기치 못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HEB라는 유통회사인데요. 텍사스에 본사가 있고 또 미국의 남부주에서 인기 있는 체인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대비를 해서 팬데믹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훈을 잘 얻었고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H1N1이 유행을 했을 때,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을 때부터 대비를 해서 쭉 이어나가서 팬데믹 대비 행동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팬데믹 계획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계획을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전 세계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 이것에 대비를 했던 기업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소수였지만 HEB는 굉장히 눈에 띄는 예외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10일 만에 바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바로 공급망에서 진입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빨리 하였고 또 시뮬레이션을 바로 돌려서 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텍사스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2월 2일에 바로 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월 2일이면 우리가 뉴스를 막 듣기 시작했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HEB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서 많은 이니셔티브를 이행을 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다른 많은 경쟁사에 비해서 또 업계 전체적으로도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HEB에서는 중국의 정부가 이 위기에, 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대응책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숙해지기는 했으나 처음에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 통제, 또 플렉시글라스 칸막이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연구했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그러니까 유통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산다던가 하는 그런 현상들을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에 대한 영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전략을 구축하고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고요. 직원용 코로나 핫라인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때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직원용 핫라인을 운영을 해서 직원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안내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직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HEB는 동시에 기업의 탄력과 견조함에 대한 대비도 하였는데요. 긴급 상황 준비성 책임자를 두었고 또 최고 의료 책임자도 선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CMO를 기업 내에 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뿐만 아니라 HEB는 이동식 발전기와 물탱크까지 다수 확보해서 바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가 지난 허리케인의 재해를 겪고 또 카트리나, 리타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배웠던 교육이 있고 이러한 재해로서 텍사스 주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발판 삼아 발전기와 물탱크를 다수 확보했고 또 자체적인 정육 공장을 보유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도 있지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염 사태가 정육 공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HEB는 H1N1 인플루엔자 이후에 이 작은 산업에서의 어떤 공급망의 연결
고리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이런 정육 공장을 보유를 하였고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가게별 코로나 확진 사례 목록까지도 이제 게시를 하고 있고 지금 게시하고 있고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EB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어떻게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지 모범 사례가 되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공급망에서 경험했습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은행의 통계입니다. 비중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투입 감소를 경험한 업체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러시아 보시면 또 몽골 이러한 국가들 보면 또 엄청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계은행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수치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 우측 보시면 어떤 것들을 대응책으로서 고려하고 있나. 기업들이 대체 공급원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체로 공급을 받고 있었고 중국 외에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두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하죠. 거의 반사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또 실현 가능성도 좀 높지 않고 다른 국가로 바로 하룻밤 만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대체 공급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했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하나의 단일 공급원, 즉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중복 공급원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공급망을 중복화해서 물품 50%는 중국에서 나머지는 5%는 다른 국가 또 25%는 국내에서 조달한다던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좀 더 비용은 들겠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더 견조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었고 중국 법인을 세워서 장점을 누렸습니다. 독일의 진공청소기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을 세워서 어떤 진공 펌프 생산자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온갖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중국의 법인을 두고 있었고 이 중국 법인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 빨랐고 조기에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개인 보호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동이 나고 또 손세정제가 동이 나기 전에 이 회사는 전 직원을 위해서 충분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법인 전체를 걸쳐서. 그래서 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재고를 증대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도 훨씬 빨리 움직인 것이죠. 직접 중국에서의 공급망에 접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태를 더 잘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의 초정밀 제조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단계에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정말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위험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코로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또 그 내용을 업계 타 업체들과도 공유를 해서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업체가 거의 처음으로 원격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품질 보증, 품질 관리 부분까지도 원격 근무화하여서 어떻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다 정립을 해 놓았고 또 남들보다 먼저 고객과의 화상회의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팀이 예전만큼 외근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고객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몇 가지 사례가 되어서 어떻게 기업들이 아주 조기에 타격은 받았으나 위기를 빠른 대처와 대응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색했죠. 중국 법인을 둔 독일의 진공펌프 생산자와 같이 그리고 또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와 같이 코로나 위원회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재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고 이런 식으로 일부 기업들이 팬데믹에 대응을 하고 대처한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업들 중에서 특히 큰 타격을 받은 업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양쪽에서 타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공급 측면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소재를 확보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소재 확보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수요 측면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지의 지역의 고객들에게 의존을 하고 이 고객들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러한 구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사회 활동을 중단하면서 수요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중소기업에 주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연구 중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방연구위원회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국방 고객들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전부터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이 팬데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도 연구를 하였는데 좌측에 보시면 매출 기대치, 안정성, 재정 자본 확보력 이런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없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많은 정부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계약 이행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소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체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안전이 확보가 되는 시설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격이 있었고 또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이러한 중소기업이야말로 어떤 혁신의 허리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액 대출 등을 지원을 통해서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재정적인 지원 외에 많은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변화하거나 혹은 융합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세계은행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전환하는 기업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 20%, 30%, 40%에 이르는 제품 혹은 서비스들을 조정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수천 개의 셀프 픽업 스테이션을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혹은 편의점에 셀프 픽업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슈퍼마켓 체인까지 가지 않고 이 셀프 픽업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식료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은 재고를 훨씬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혜택을 이 기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크루거라는 회사에서는 홀푸드라는 매장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이런 조치들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크 매장이라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크 매장이라는 곳은 재고를 저장해 놓는 곳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이 일어났을 때 그 온라인 주문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다크 매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아지오 같은 양조장 혹은 와인 제조장에서 손소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지오와 같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여러 생산업체들도 이런 움직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시건에 있는 더 작은 기업들도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조금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벤텍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에서 GM과 벤텍을 통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제작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단 11일 만에 GM과 벤텍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고 제조시설을 인공호흡기를 만들기 좋은 공장으로 개조하고 작업자들을 교육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54일 만에 3만 개의 인공호흡기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팀의 일원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팀원의 말에 따르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11일 동안에 거의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상관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발벗고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한 일이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급망의 또 건전성을 증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때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GM이 만약에 공급업체들과 좋은 관계가 없었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공급업체의 장기적 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혹은 엔지니어링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8년, 2009년에 12년 정도 전이죠.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시간 주에서 공급업체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더 잘 성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급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을 더 빨리 해주는 것입니다. 공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 지급을 미리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발주처가 작은 기업인데 그 발주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납입 기한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호 지원이 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기업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급업체와 발주처가 함께 서로를 돕는다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위기를 더욱더 잘 공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교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만트라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공급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발주처가 갑이었고 공급업체는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권력이 공급업체로 좀 이동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발주처에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또 친절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많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업체가 소수의 발주처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이번 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 이상의 작은 살롱들을 이 위기 시기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재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출 등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운영과 HR 측면에 있어서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매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터키의 가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터키 가구 제조업체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오픈소스 온라인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탈리아 기업과 비슷한 접근법을 한 것이죠. 모범 관행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업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온라인 가이드북의 형식으로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공급업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 관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 문화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위험이라는 것이 비즈니스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위험이 있으면 고수익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HB와 같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고려해야 됩니다. 1차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서의 예를 들어 2차 공급업체, 3차 공급업체의 위험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급업체에서 만약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공급망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송망을 중복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관리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위험 관리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IT는 중요합니다. 시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 회사는 기존의 모듈을 전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한 대학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과 공급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간에 매칭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지역에 있는 국가에 이 기업이 미리 연락을 해서 그 국가에서의 비상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다른 곳에서 보관을 하고 만약에 공급망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재고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이나 IT는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리적 다변화가 특히나 필수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급망에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을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인 접근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조달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일부는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오프쇼어링 이런 활동들과 관련해서 위험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해외에 있었던 생산 설비들을 다시 자국 내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해외에 위치한 생산 설비들이 이제 통제의 영역을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더 위험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다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쇼어링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는데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쇼어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리쇼어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산 설비를 갑자기 해외에서 가져와서 자국에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당 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중복성이 있는 다각적인 공급망을 만들어서 더 회복력 있고 역동적인 공급망을 만들어서 추후에 이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스템 내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분명해지는데요.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에 앞서 했다시피 공급망 관리에서 관리라는 측면이 많은 기업들이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너무나 이제 호황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공급망에서의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